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 최고다, 우리가 세계 1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들을 가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겁니다.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임원들 앞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대노했다, 불같이 화를 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중국 AI를 왜 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중국 것은 안 된다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문제 삼은 건 AI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현대차그룹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왜 전 세계 산업계와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 유럽의 산업 전문가들, 심지어 일본의 제조업 관계자들까지 현대차그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차를 잘 만들어서 아닙니다. 현대차그룹이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의선 회장의 발언이 왜 중요한지, 현대차그룹이 실제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왜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지까지 팩트만 가지고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감정은 빼고 데이터와 해외 평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선 회장이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 내부 회의에서 정의선 회장은 일부 개발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AI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 회장은 강하게 질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 AI를 쓰느냐? 이건 단기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목을 조르는 일이다. 이 발언의 핵심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외부 의존이라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의선 회장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현대차그룹을 물려받은 이후 지난 몇 년간 핵심 기술은 절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는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봇 회사를 왜 사냐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로보틱스 기술의 내재화였습니다. 또 현대차는 자체 반도체 설계 역량을 키우고 있고, 배터리 기술도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력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과거 한국 기업들이 겪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00년대 중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퀄컴의 통신칩에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로열티 분쟁에 휘말렸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삼성은 그 이후 엑시노스 칩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협상력이 극도로 약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보기에 AI는 앞으로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될 기술입니다. 자동차도 로봇도 제조 공정도 심지어 경영 의사결정까지 AI가 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AI를 외부, 특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기업에 의존한다?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정 회장이 중국 AI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닙니다. 중국의 AI 기술은 실제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특히 영상 인식,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 기술을 쓰는 순간 우리의 데이터가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든 AI든 배터리든 핵심 기술을 가진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정의선 회장은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그룹이 실제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스스로를 더 이상 자동차 회사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동과 움직임을 설계하는 회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는 사람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이 보기에 미래에는 이동이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대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하늘길을 열고 이 모든 게 결국 움직임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AI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 AI를 내재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재화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첫째, 현대차그룹은 자체 AI 연구소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한국 판교, 독일 등지에 AI 연구 인력을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지컬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인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챗GPT처럼 말이죠. 그런데 피지컬 AI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AI입니다. 로봇이 걷고 물건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것. 이 모든 게 피지컬 AI의 영역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피지컬 AI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들의 로봇, 아틀라스는 인간처럼 걷고 뛰고 심지어 백플립까지 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로봇이 재주 부리는 거 보고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백플립을 한다는 건 단순히 쇼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균형 제어, 실시간 센서 처리, 모터 제어, 예측 알고리즘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이 공장에 들어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이 기술이 재난 현장에 들어가면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생존자를 찾아냅니다. 이 기술이 군사 분야에 들어가면 전장에서 군인을 대신해 정찰과 수송을 담당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바로 이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차그룹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심지어 수소 시스템까지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실제 물리적 제품에서 나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AI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수백만 대의 현대차, 기아차에서 나오는 주행 데이터, 그리고 공장에서 작동하는 로봇들의 데이터, 이 모든 것이 AI 학습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외부에 주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게 정의선 회장의 전략입니다. 넷째, 로보틱스 중심의 미래 산업 구상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로보틱스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로봇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 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은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한국만 해도 저출산으로 공장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도 곧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로봇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그 시장을 선점하려는 겁니다. 정리하면 현대차그룹의 전략은 이겁니다. AI를 내재화하고 피지컬 AI 기술을 확보하고 로보틱스 중심의 미래 산업을 구축한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사업 다각화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가 개발 중인 옵티머스. 이 두 로봇은 자주 비교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휴머노이드 로봇, 즉 사람 형태의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전문가들과 IT 매체들의 평가를 보면 아틀라스에 대한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아틀라스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아틀라스는 인간처럼 두 다리로 걷습니다. 달립니다. 점프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넘습니다. 심지어 백플립, 즉 뒤로 공중제비를 돕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틀라스가 저런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건 실시간으로 자신의 균형을 잡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산업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 바닥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계단도 있고 좁은 통로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은 고정된 자리에서 팔만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로봇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사람처럼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2025년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 버전은 이전과 달리 전기 구동 방식으로 바뀌었고 더 조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건을 잡고 조작하는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매체 더 버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틀라스는 더 이상 연구실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준비가 된 로봇이다. 영국의 퍼넨셜 타임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이건 미래 산업의 핵심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그럼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어떨까요? 일론 머스크는 2021년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로봇이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옵티머스의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2022년 첫 공개 당시 옵티머스는 천천히 걷는 것조차 불안정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시연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빠르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공개된 옵티머스 2세대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졌고 손가락 움직임도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틀라스와는 기술적 격차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부터 로봇을 연구해 왔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봇의 보행, 균형, 제어 기술을 다듬어 왔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테슬라는 AI 기술이 뛰어나니까 곧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로봇은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드웨어, 즉 물리적 구조와 제어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아틀라스는 관절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센서가 곳곳에 배치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화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이 물리적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로봇공학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아틀라스는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옵티머스는 아직 연구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IT 로봇공학과 교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옵티머스는 인상적이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다른 차원이다. 아틀라스는 이미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췄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단순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자사의 생산 공정과 통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일부 공장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스팟, 네 발로 걷는 로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틀라스도 공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대차 그룹은 로봇을 만드는 동시에 로봇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실제로 쓰면서 나오는 데이터가 다시 로봇 개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 이 루프가 빠르게 돌수록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테슬라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더하기, 로봇 더하기 제조 공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아틀라스와 옵티머스의 차이는 이겁니다. 아틀라스는 이미 실전 투입 가능한 기술, 옵티머스는 아직 발전 중인 기술. 물론 테슬라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아틀라스가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틀라스를 소유한 회사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왜 해외에서 현대차 그룹을 그리고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요? 과거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제품보다 싸다. 대신 품질은 조금 떨어진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블룸버그는 2024년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가 대체제가 아니다. 이제 한국은 핵심 기술을 가진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첫째,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이 두 회사 없이는 스마트폰도 서버도 AI 시스템도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BMW도 폭스바겐도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셋째, 조선. 한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산. 한국의 K방산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이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로보틱스. 바로 현대차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산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AI와 로봇에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와 로봇에 들어갑니다. 조성 기술은 자율 운항 기술과 결합됩니다. 방산 기술은 무인 체계와 연결됩니다.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지금 양쪽 모두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필요하고
중국은 한국의 제조 기술과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선택지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바로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4년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략은 단순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건 애플이나 구글이 해온 방식과 유사하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로봇,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심지어 수소 경제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업을 많이 벌이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하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 비전은 인간의 이동과 움직임을 재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을 이동시키고 로봇은 물건을 이동시키고 UAM은 하늘을 이동하고 수소는 에너지를 이동시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AI가 있고 그 AI를 현대차그룹이 직접 개발하고 통제하겠다는 게 정의선 회장의 전략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 전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의 주가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로보틱스 관련 발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경쟁사들이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그룹은 올바른 방향을 보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중국 AI 사용에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중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핵심 기술의 외부 의존을 경계하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를 내재화하고 피지컬 AI 기술을 확보하고 로보틱스 중심의 미래 산업을 구축하는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저가 대체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로보틱스까지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기술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앞서 있다고 해서 영원히 앞설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셋째, 내부 역량입니다. 기술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인력, 제도, 문화 모든 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려면 사회 전체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0년 뒤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지금처럼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뒤처지게 될까요? 그건 결국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